예,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온주에서 왔고요. 우리 동지를 지지하려고 왔습니다. 흔히들 노동자 국제주의라고 얘기하죠.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고 각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했을 때 진정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로 노동자 국제주의라고 하죠. 제가 오늘 재밌는 일을 겪었습니다. 한 동지께서 저에게 여권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출입국 관리 내역도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속이 되게 많이 상했습니다. 외국에서 왔다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아닌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좀 울었고요. 그래서 눈이 많이 부었습니다. 사실 우리 투쟁이 지난하고 힘듭니다. 지난하고 힘들다 보니까 많이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또 많이 웃지도 못하게 되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다면 언젠간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언젠가 당신과 내가, 나와 당신이 같이 어깨를 보듬고 해방이나 혁명이나 아주 먼 훗날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이것은 어쩌면 혁명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방을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투쟁 승리를 염원하는 투쟁 승리의 오늘 수요 집중 집회, 여러분들의 큰 투쟁의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노동자의 역사는 피눈물의 역사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 갔던 우수한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투쟁의 길이었지만 길을 비껴가지 않고 싸워가셨던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건설노조의 양해동 열사가 그러하셨고요. 삼성에서 싸우다 돌아가셨던 이 양재동 집회 자리도 찾아와 주셨던 또 동지가 정우영 열사가 계셨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할까요? 얼마나 더 많이 아파야 합니까? 얼마나 더 그래야 할까요? 우리 투쟁의 결의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섭시다. 땅 떠나가신 천만 노동자의 노래 인물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투쟁!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냉세 움직이는 간대요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10년 투쟁 정당했다. 현장으로 돌아가자. 정당했다. 현장으로 돌아가자. 현장으로 돌아가자. 투쟁. 해고는 살인이다. 원칙복직 쟁취하자. 해고는 살인이다. 원직복직 쟁취하자. 원직복직 쟁취하자. 투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첫 번째 연사로 이분을 소개하는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빤한 얘기 한마디 들으면 끝까지 내겠지 반이 아는 얘기들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이분의 영상도 맨날 보고요. 글도 맨날 읽습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는 우리 투쟁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너무나 깊게 그리고 알차게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로 이분이 늘 해주십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장미 해고자 공동대책위원회 대표이신 허영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좀 빤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미 동지가 또 노래하는 또 동지가 오늘 안 계신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셨는데 또 우리가 얘기도 하고 또 재밌게 주정을 또 이끌어가면 흥겨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뻔한 글도 쓰고 영상도 찍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뭐 우리 얘기에 크게 관심이 없죠. 어느 시대나 다 그랬을 겁니다.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지배자들은 당연히 깔보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그냥 외면하는 거죠. 나도 고달픈데 거기 가면 더 고달프니까 그냥 외면하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옆에서 절박한 그런 목소리가 있어도 힘들기도 하고 또 가면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외면하고, 그래서 연대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다 최악이죠. 수출도 그렇고 무역 수지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노동자 임금도 그렇고 조세 수입도 줄어들어서 이제 추경도 해야 되고 생산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성장률도 그렇고 그동안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과정에서 한국이 선진국이 됐거든요. 우리나라는 절대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표가 완전히 내리막길이에요. 그동안의 그 거시경제 지표를 좀 신주 삼아서 신주 모시듯이 그걸 흔들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 우리 선진국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지표가 완전히 바닥이 됐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달라진 지표가 있어요. 소비가 다 줄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줄죠. 지금 뭐 갈비탕 17,000원 막 이렇게 가요. 13,000원은 값싼 갈비탕이에요. 강남에 가면 갈비탕 20,000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소비할 수가 없잖아요.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상위 20%는 소비가 13% 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야, 이게 모두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워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어려울수록 예전에 그래도 뭐 봉건왕조 시대 때 흉내라도 빈민구제 흉내라도 냈잖아요, 왕들이. 근데 지금은 아주 뭐 드러내놓고 부자들이 더 많이 가져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기근이 들고 병이 입술면은 시골집에 가면 가져갈 게 없어요. 초봉 목표가 살기 때문에 가져갈 게, 뭐 녹그릇 같은 거 가져갈 수는 있겠죠. 가져갈 게 없는데 지금은 주머니를 막 털어가요. 왜? 나중에 갚을 돈을 지금 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가 쌓여요. 지금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가 합치면 2,000조인데 우리나라 1년 총 GDP를 넘었었어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1년 동안 그 나라 총 벌어들인 돈보다 빚이 많은 유일한 나라예요. 유일한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도 털리고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상화폐가 우리나라 몇 조가 만들어진지 아세요? 500조 원이 만들어졌어요. 전 세계 가상화폐가 3,000조 원인데 한국이 6분의 1입니다.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에 통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김남국이가 엄청나게 투기를 하고 했는데 벌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비끗한다는 얘기가 뭐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윤리위원회 해봐든지 아니면 뭐 좀 사퇴해봐 뭐 그런 정도예요. 근데 김남국이가 한 거는 아주 세 마리 핍니다. 김남국이 해봐 50억, 100억, 뭐 많아야 100억을 안 넘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500조가 가상화폐에 투기를 하고 있고 투자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같은 사람, 뭐 원희룡 같은 사람, 이준석 같은 사람 다 가상화폐 한 친구들이에요. 그 원조들이 가상화폐 원조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다 현직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김남국이는 나 일단 처벌 한번 해봐. 내가 벌면은 어떻게 금액이 나야말로 그냥 동네 미나투 수준이지, 고스톱 수준이지.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자들이 지금 정치권에 있고 고위공직자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재벌 돈 받았잖아요, 정치권이. 나중에는 김대중 정부 때는 벤처기업 만들어가지고 조그마한 회사 사무실은 당 총재나 누가 가서 사진 하나 찍어주면 그 벤처기업 주식으로 폭등해가지고 팔고 차익을 남기면 정치가 나눠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정치인들이 벤처나 스타트 기업에게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상화폐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가상화폐 방지법, 가상화폐 규제법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면 지금 자본시장법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도 자본이 법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500조 원이 더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가상화폐가 500조가 안 생겼으면 설렁탕이 만원할 수 있는 돈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유통되어 있다, 발행되어 있다. 조폐공사가 한 권이 조폐공사를 통해서 돈을 발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은행이 대출해서 화폐를 발행하고 지금은 주식, 뻥튀기, 조작해서 발행되고 지금 가상화폐가 결정적으로 화폐 통화량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시급 12,000 받아가지고는 갈비탕을 사 먹을 수 없다. 최저임금 2만 원 이상 가야 최소한 갈비탕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총호피 하던 시절, 기근 시절에는 그렇게 들리진 않았어. 근데 지금은 미래에 내가 벌 돈까지도 죽는 날까지 갚아 나가야 될 돈들이 빚으로 쌓이는 식으로 내가 지금 들리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들린다 말이에요. 이 재벌들이 국가 권력이 자본가의 앞잡이인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MZ세대 대담했잖아. 정의선이가 만났더니 윤석열이도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20, 30대 지지가 좀 약간 높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 사람들이 자기 편인 줄 알고 69시간으로 밀어붙였는데 20, 30대 MZ세대가 그건 아니야. 69시간은 못해. 그래 위야무야 됐잖아요. 저 노동부 장관 어벙한 친구가 한국노총 30년 있었던 그 간부 출신이 그 사람이 한 발언들이 있어. 몇 년 전까지도 최저임금 위원했단 말이야. 한국노총 그 위원회에서 그 발언들 보면 지금 장관이 하고 있는 짓 행시나 지금 노동부 장관 자기 발언이 없죠. 윤석열이 하는 걸 그대로 했다. 아무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윤석열이가 뭔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바보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진짜 헛수아비 노릇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MZ세대를 잡으려고 그렇게 했고 정의선이가 MZ세대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걸 세대의 갈등을 부추겨가지고 마치 기존의 세대들, 장년들, 노년들은 이 MZ세대를 착취해가지고 그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하고 너 MZ세대 너 한 사람이 노인 한 명씩 업고 다녀야 돼. 이제 책임져야 되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그 기존의 노조 조직, 노조 기조 이런 투쟁하는 사람들 좌파 이거 전부 당신네들 청년들 주머니 털어서 자리들 배채우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이야, 귀족이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MZ세대가 금방 그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될 텐데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아직은 그쪽 얘기가 귀에 좀 솔깃한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저하게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지 세대가 착취하는 게 아닙니다. 세대는 연대하는 거죠. 제가 전철 공짜로 지금 무상으로 타고 다니는데 내가 30년 동안 30살부터 60살까지 내가 낸 세금으로 내 위에 내 선배와 내 부모 세대가 전철을 무료로 타고 다녔어요. 내가 혜택 본 거는 지만 3년밖에 안 돼. 근데 70까지는 전철료를 내야 된다. 아니 30년 동안 내 위에 노인들을 지원했잖아요. 내 세금 낸 돈으로 노인들이 무상을 했잖아요. 나 지금 3년밖에 못 탔는데 벌써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이거는 세대 간의 연대이지. 누가 노인들이 젊은 세대를 주머니 착취한다?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노인 중에서도 정몽구 같은 노인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면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득이 높고 재산이 있는 노인에게 세금을 조세 부담률을 높여서 세금을 더 거두면 되는 것이지 젊은 세대를 노인들이 뺏어가거나
그게 등에 엎혀가지고 억지로 피를 빨아먹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오직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다고 하는 그 분명한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 한치도 흔들릴 필요도 없고 한치도 그에 대해서 정말 잘못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끔 우리는 뭐 세대 간 갈등, 뭐 성별 갈등, 지역 간 뭐 여러 가지 국내 사실은 뭐 어떤 진보 정당을 자처하는 어떤 정당에서 외국인 노동자 못 들어오게 하라 프레카드를 걸었잖아요. 정말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이죠. 그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나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내가 산재라는 위험에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겪어왔고 오랫동안 당해왔고 자본이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투자를 할 것이냐.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500명이 40년 동안 500명의 노동자가 죽었는데 1명당 1억 2억을 주고 끝낼 거냐. 산재 시설을 하려면 최소한 수천억 조 단위의 안전시설 비용이 들어갈 것이냐. 자본가는 계산해서 노동자의 목숨하고 돈하고 값싸게 돈하고 바꾸는 것이 그들에게 더 많은 이윤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인기업이잖아요. 도대체 500명 가까이 죽었는데 정홍준이가 구속되지 않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살인기업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약화됐잖아요. 그것도 지금 제대로 규정으로 내려가면은 그 법이 약화돼가지고 실제 그 법과 약화된 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정말 노동자들이 이 산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외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재벌들은 MZ세대와 간담회를 하면서 세대 간 갈등, 분할 지배죠. 노동자 계급 내부를 분할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오래된 그런 지배자들의 논리를 또 써먹고 있고 또 이 재벌의 앞잡이 윤석열 정권도 똑같은 방식으로 화물연대, 건설노조, 정교조, 뭐 민주노총 계속 야금야금 분할 지배에서 공략하면서 자기 지지율을 높이거나 유지하고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87년 60항쟁 민주화 투쟁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가 정말 투쟁과 개혁과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민주주의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부르자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조직할 때 현장의 조합원들도 알지 못하는 상층에서 결의해가지고 어느 날 조합원들이 9시 뉴스에 오늘 민주노총 파업하고 했네? 오늘 파업이 있었어? 이런 식의 현장의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지 않는 이런 상층에서 내리꽂기식 정치적 총파업, 보여주기 총파업, 뻥파업 이것이 20여 년의 세월 동안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게트 총파업, 브루키철 노게트 총파업 이후에 정말 제대로 된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총파업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현장 조합을 주체로 세우고 그들이 요구안을 만들고 그들이 토론하고 그들이 투쟁을 조직하고 그 요구를 지도부가 구속을 각오하고 앞장서서 나갈 때 정말 자본이 벌벌 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기아자동차 우리 동지들 기아자동차 동지들도 와 계십니다만은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 2시간 4시간 파업에 목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2시간 4시간 파업. 옛날 기아자동차가 로켓 총파업 때 가장 먼저 명동성당에 온 동지들이 기아자동차 동지. 그때는 자동차 노련 소속이었습니다. 그 기아자동차 동지들이 그 멀리에서 명동성당에 지도부가 있는 곳에 와서 파업선언에 함께 참여하고 정말 한 달간 자동차를 라인을 세움으로써 통과된 법안을 폐기시키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위에 노동자 투쟁으로 통과된 법안,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이 폐기되는 유일한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 기아자동차예요. 나는 그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그래도 이 조건 속에서 4시간 파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다른 데 안 하잖아요. 현대 양총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민주주의 총파업에 아무도 안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소중하게 그런 정신을 그나마 이어가고 있는 그 대장 존재들에게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더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 민주총 위원장이 더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곧 여름휴가 지나면 선거가 치러질 겁니다. 그런 선거에 연연하지 말고 내년 총선에 연연하지 말고 현장에 조합원들을 투쟁으로 조직하는 현장 선회를 통해서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당장 파업이 안 되더라도 그 파업을 묶어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박미 동지와 같이 10년 넘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그 인내, 끈기 이런 것들을 조합원들에게 전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큰 투쟁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불씨이기 때문이고 그 불씨를 소중하게 우리가 옛날에 불씨라는 거는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 불씨 꺼버리면 그냥 끝나는 그 집안이 끝나는 거죠. 그 집안에서 불씨를 끄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씨를 정말 살리고 이어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는데 우리 지금 투쟁의 불씨를 정말 살려가야 하는 보존하면서 살려서 큰 불꽃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전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에 있다. 민주총이 불꽃을 녹여도 총파업 때 기아자동차를 필두로 기아 총파업 때 50만 명이 30일 동안 연인은 388만 명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매일 파업에 참여 숫자를 연인을 합산한 388만 명. 여러분 박근혜 정부 때 촛불제 1000만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 주말마다 모인대요. 민주총 로켓 총파업은 평일날 라인을 세우고 파업한 숫자예요. 주말에 나오는 숫자하고 라인을 세우고 나오는 숫자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그 파업 집회 참여한 인원이 150만 명이에요. 하루 평균 5만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10,000명 모일 때도 있었으니까 10만 명 모일 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5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도 한 달 동안 150만 명의 집회를 만들고 388만 명 연인은 388만 명이 라인을 세울 투쟁을 조직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일조합은 일교육이라고 오늘 했었어요. 조합원 한 사람이 하나에 내가 왜 이 파업을 해야 되느냐를 교육하고 그 한 사람의 조합원이 글을 쓰든 토론하든 그런 단위에 참여했고 그걸 모아서 찬반 투표를 거치고 전체 조합원 50만이 전체 찬반 투표를 거치고 그걸 받아하는 민주총 임원들과 산별 대표들이 구속 결단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선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선제적인 파업을 못 때렸어요. 그런데도 현장은 그만큼 파업이 어려웠습니다. 날치기 해주는 바람에 그냥 분노로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수많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 겁니다. 지금 노조 간부들이 주월 근무하고 있어. 좋아. 40시간. 근데 토요일 일요일 광화문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태극기 부대가 장악하고 있어요. 무슨 목사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가두를 광장을 빼앗기고서 총파업은 불가능합니다. 혁명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광장을 빼앗기면 전부 독방에 앉아서 꼴방에 앉아서 뭐 그 어려운 정신적 시도자의 책을 아무리 펼쳐들고 암송을 하더라도 혁명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거리에 나서야 하고 투쟁에 연대해야 하고 함께해야 한다. 어디에서든지 가두에서 광장에서 투쟁 현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초라한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럴 때도 있다. 이 생각합니다. 이럴 때 있다. 항상 오르막에서 내리막이 있듯이 지금은 정말 절벽으로 떨어진 내리막이지만 우리는 다시 도약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진지를 사수하고 이게 투쟁에 연대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듣는데 전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기서 가까운 반포 아파트의 한국 가정 얘기가 됐었죠. 언제나 불평등함을 꿈꾸는 당신들에겐가? 말이 됩니까? 세상이 정말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좋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소개시킬 분은 정말 없어져야 될 나만의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전해투라고 하는데 해고자들이 모인 곳이죠. 박미 해고자 같은 싸움에 최전선에 섰던 그리고 그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모인 전해투 임경택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경택입니다. 투쟁! 사실은 오늘
오면서 좀 이상한 일을 겪어가지고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사실 무릎이 좀 아픕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2번씩 한 5km씩 뛰니까 무릎이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한 5년 만에 운동화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오늘 새 신입니다. 3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새 신을 신고 지하철을 타고 홍제동에서 3호선을 타고 신사역에서 갈아타고 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리 잘 안 앉습니다. 제가 노인들 앉는 자리 잘 안 앉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도 조금 부담스러워서 옆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한 70 정도 된 여자분이 서류를 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인을 좀 해달라고. 무슨 뭡니까 물어보니까 미군 철수 반대하는 서명을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제보. 그래서 제가 기가 차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왜 미군은 철수를 반대를 합니까? 물어보니까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은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올 거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주위에 사람들이 좀 많이 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 이게 말을 큰 소리를 하려고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렇다더라고요. 아닙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여기 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내는 세금을 1년에 얼마나 빨아가는 줄 압니까?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을 미국 놈들이 무진장하게 많이 뺏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미군은 전화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실까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뭔 소리를 합니까? 이래가지고 큰 소리를 할 수 없고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자꾸 쳐다보더라고. 그래, 나는 만에 좀 역사를 좀 공부해가지고 하십시오 이러면서 신사역에 내려왔어요. 내려가지고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그 남한 노인들이 아직까지 무지장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다시 구호를 하나 하고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해군은 살인이다. 부당이고 처리하라. 해군은 살인이다. 부당이고 처리하라. 부당이고 처리하라. 투쟁. 지금 사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벌 현대차 오늘 언론에 났더라고요. 아마 대통령실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에 꼽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범 사장인가? 부사장인가? 김일범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일로 왔더라고요. 그러면 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가 현대차에 들어왔는가? 또 상무라는 사람도 한 사람 왔더라고요. 김종주라고.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가 현대차에 들어왔는가 생각해봤습니다. 왜 꼽아놓고 정부에 잘해라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자율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정권에 휘둘리는 겁니다. 항상 정권의 눈치 보고 그렇게 합니다. 조금 전에 고영우 동지가 말했던 상위 20%가 소비가 조금 내렸다더라고요. 왜 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위 20%는 불로소득이 생깁니다. 불로소득. 어떤 소득이냐? 부동산, 또한 금융 이런 세금은 모두 다 불로소득입니다. 일 안 하고 노동 안 하고 그냥 버리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느는 겁니다.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80%는 소비가 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소비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소비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80% 국민을 세금을 해서든 어떻게 쓰든 소비를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쥐어짭니다. 80% 국민을 계속 쥐어짜고 있습니다. 쥐어짜는 이유가 말 잘 안 들으면 계속 이렇게 쥐어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쥐어짤면 짤수록 더 강경입니다. 윤석열 정부 아마 저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대차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서
대통령실에서 꼽아주는 사람을 부사장 상무로 돌린다고 기업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하면은 반대로 해야 됩니다. 자율적인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10년 동안 해고자로서 투쟁한 동지, 현재는 매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만둘래도 그만둘 수 없습니다. 현대차가 불복하지 않으면 이 동지는 아마 자신의 생명이 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차 노동자 여러분, 당신들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해고되는 이유는 남들보다 앞질러 갔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동료가 못하는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료가 내가 못한 것을 했기 때문에 동료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기 10년 동안 투쟁한 동지를 위해서 동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쟁! 발언해주신 임경태 국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텔레그램 방에 다들 들어와 계시죠? 공대리 텔레그램 방. 거기 보시면은 지난주 집회 발언자들이 전부 다 목록별로 발언자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좀 많이 좀 봐주세요. 그리고요 페이스북 다들 하시죠? 보시면은 기아차 해고자 박미희 집중투쟁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운영자인데 좋아요가 10개도 안 됩니다. 정말 몇 가지입니다. 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다음에 소개해 드릴 분은 그 몇 명 안 되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저희 페북의 열성 회원분이십니다. 진실 규명재단 안철수 동지 모시겠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제가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진실규명재단이라는 곳에 소속돼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 박미희 동지를 만나게 된 것은 강남역에서 활동하실 때 그때 뵀는데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현장이 아니고 여기서 하시는데 거기를 매일 와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는 박미희 동지가 활동하시는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여지껏 그럴 기회가 안 됐고 그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도 얼마 없는 인원이지만 활동을 못 하고 있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이제 활동을 재개해보자 하던 차에 페이스북에서 박미희 동지 영상을 봤어요. 봤는데 이 관람석에 의자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이 생겼다. 우리가 저희 가서 앉으면 그나마 뭔가 한 면이라도 누군가 더 보고 누군가 한 명이라도 더 오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오게 됐고 자주는 못 오고 저희 직업상 자주는 못 오고 한 달에 한 번 1회 정도밖에 못 옵니다. 못 오지만 저희도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열정보다는 많이 모자라지만 나름대로는 마음은 뜨겁게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는 못 와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투쟁하시는 사진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종일 투쟁을 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제가 다른 데도 봤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투쟁을 하시면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여기 처음 와서 여기 기아 자동차 회장이 정의선 씨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이름은 굉장히 좋네요. 정의, 선. 그 이름만큼의 사람이 돼서 저희 이 박미희 동지와 잘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고 굵고 멋지셨습니다. 우리 구호는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해고는 살인이다.
원칙복직 쟁취하자. 해고는 살인이다. 원칙복직 쟁취하자. 원칙복직 쟁취하자. 투쟁. 10년 투쟁 정당했다. 현장으로 돌아가자. 10년 투쟁 성당했다. 현장으로 돌아가자. 현장으로 돌아가자. 투쟁. 여기가 기아차 앞이잖아요. 기아차에서 박미 동지만 해고한 게 아닙니다. 6명의 해고자가 기아차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또 해고가 될 해고 예정자도 있습니다. 해고 예정자라고 하면 참 말도 안 되고 좀 이상한데 회사가 해고 통보를 날렸는데 아직 해고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박미 동지의 투쟁을 봐가면서 박미 동지 싸움이 가열차게 된다면 동지가 아마 해고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만재 동지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사실 기자회견 때는 제가 일부러 목을 좀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분들께서 목을 굉장히 세게 사용하셨어요. 저는 그날은 오히려 제목을 많이 낮췄고 오늘은 목을 좀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선아가 이 얘기 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거 저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동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저를 조선아가 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전에 소개한 대로 기아차에서 유일하게 해고를 3번째 받은 이만재입니다. 어쩌면 6.28이 끝나고 2년 7개월 나갔다 왔고 지난번 2016년 노동조합의 어이없는 임금, 단체협상, 부결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결국 제가 기아차 공장 문을 타격함으로 인해서 구속, 실형, 해고됐습니다. 물론 해고 자체는 불법 해고여서 6년 9개월 만에 복직했습니다. 법원 판결로. 이번에 5월 24일 날 다시 징계위원회 결과 해고라는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고 우려하기선을 한번 다시 해볼까 했더니 회사 말이 재밌습니다. 인사발령은 1년 후에 낼지 언제 낼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위원회 결과는 해고인데 인사발령은 내지 않는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해고는 분명 해고인데 일하고 있고 임금을 받고 있는 그런 해고자입니다. 제가 해고 통보는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문서로. 회사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걸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무이사 지원실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새끼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 새끼 말은 형아가 나보다 오래 다닐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난 도대체 이 새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도 참 감조차도 못 잡고 있습니다. 아니 이만재 하나가 뭐길래 해고도 못 시키고 그럼 징계위원회 왜 열어서 해고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좀 전에 우리 조선호가 얘기한 것처럼 어쩌면 박미 해고자의 반사이익적 측면이 아닐까. 왜냐하면 박미가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만재 하나 더 우태기는 싫다라는 아마 현대기아차 그룹의 전략적 포석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 주제야 음모 가장 잘하는 현대 기아차 그룹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밖에 못한다. 제가 보기에 어쩌면 현대기아차가 저하고의 싸움에서 진 게 아니라 이미 박미와의 싸움에서 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나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박미의 10년 투쟁 승리한다. 그리고 곧 박미는 부산으로 반드시 내려오랜다. 확신합니다. 박미의 이 투쟁은 어쩌면 민주노총 사일에
가장 모범적인 투쟁으로 기도를 뺄 거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또한 박미의 이 전쟁은 승리하는 그 전쟁으로 민주노총 역사의 기록 될 겁니다. 우리 전해투 부위원장님도 인정하실 거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승이냐 패냐 둘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불법적인 민주노총 불법적 집회 건설노조 파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히려 건설노조가 노동자를 전면에서 전쟁을 감당하고 있다. 어쩌면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이 건설노조 하나 죽이겠다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쟁에 박미도 있고 이만재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지들이 그 전쟁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불법 말은 그렇습니다. 특히나 대통령이라는 새끼 입에서 불법적 노조파업 엄단하라는 그따위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은 법의 중립을 지켜야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 할 자리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강제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이 새끼는 헌법조차도 훼손한 나는 집시법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전두환이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박근혜도 안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한답니다. 집시법 손 보겠다고.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전쟁이 일어났다면 동지들도 저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내일 내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일 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 박미가 이만재가 이 자리에 없다 한다. 또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그래서 나는 든든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희한한 여론조사 하나 나왔습니다. 두 개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는 39.8%가 나왔고 갤럽은 35%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의 응답률은 3.1%, 갤럽의 응답률은 10.5%입니다. 응답률이 높은 것은 35%이고 응답률이 낮은 건 39.8%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이 정권 끝났다라는 걸 여론이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론조사기관 국민편 아닙니다. 정부편입니다. 문재인 때 말년에 문재인의 지지율은 40%였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금 현재 그렇게 조제하면서도 노동자 단합 하면서도 40%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건설노조 때리면 지지율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 노사관계에 대한 전체 응답을 보면 7% 정도 지지하고 있답니다. 노사관계. 그럼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맥을 잘못 짚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여론 지지율 조작하면서도 불구하고 부정평가율은 리얼미터가 69.9%입니다. 갤럽은 70%가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을 부정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엊그제 했던 민주노총 파업이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제 곧 이 새끼 내려옵니다. 전쟁은 시작했으면 끝을 내야 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노동자의 투쟁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바로 많은 동지들이 죽어갔고 구속됐고 실직했으나 그러나 이겼습니다. 동지들의
가열찬 투쟁은 방미만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또 누구 하나 더 애고된다고 한들 동지들이나 제가 그 전쟁을 지겠습니다. 91년 6.28 투쟁 당사자인 저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도로에 막아서 정부와 전쟁도 했습니다. 아까 우리 허영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노개투 때 명문선상 상조하면서 백골단들에게 이따만한 물로 대가리를 때린 적도 있습니다. 전쟁은 불법이 없습니다. 내가 죽는데 어디에 불법이 있습니까? 물론 저 새끼들이 얘기하는 불법 그 말 자체가 거짓입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은 불법이 없습니다. 승자가 모두 가져가는 게 전쟁입니다. 나는 민주노총에 이 전쟁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내 목을 던져서라도 이루어낼 겁니다. 제가 매일 이 자리에서 이 새끼 누구냐 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새끼 끌어내리는 그 전쟁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방미 복지 나는 이미 됐다고 봅니다. 조만간 이 11년째 되는 이 투쟁 끝장 내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저도 동지들도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승리 반드시 힘이다. 투쟁. 투쟁! 네, 힘찬 발언 감사합니다. 같이 외쳐봅시다. 10년 투쟁 정당했다. 현장으로 돌아가자. 10년 투쟁 정당했다. 현장으로 돌아가자. 현장으로 돌아가자. 투쟁! 예,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기도 하죠. 아까 이만재 동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남한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남한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곧 승리의 역사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박미희 동지 힘차게 모시겠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이만재 동지께서 또 조순아 동지께서 투쟁의 종지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덤덤합니다. 투쟁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100% 온전할 수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생각이 교차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업, 다운 굉장히 자유롭게 아침, 저녁, 낮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서면 저희 자리 언제나 다운된 저희 자리입니다. 10년 어떻게 보면 제가 투쟁을 하면서 10년을 보냈다는 게 참 이것이 인생인가 참 우습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아 10년이 왔구나. 그러나 제가 잘하는 것 단 하나는 시작하면 끝까지 성실하고 끝날 때까지 포기란 없다는 것.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투쟁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죽음을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투쟁의 끝이 아닙니다. 그거는 더 큰 투쟁을 위해서 제가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아서 포기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만큼이나 끈질긴 놈들이 현대차, 알박기, 제 투쟁의 역사랑 거의 똑같습니다. 언제나 저를 따라다니고 저를 방해하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랬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것만 인권위 결정 2번입니다. 인권위 결정 받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얼마나 끈질기게 변함없이 괴롭혔으면 인권위 결정이 나는 줄 마찬가지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제 물품, 현수막 열심히 끊어대고 없애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만 또 서초경찰서 참 끈질깁니다. 그놈들 끝까지 잡아주지 않습니다. 참 한심한 정부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또 다음에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아깝습니다. 혈세가 이렇게 줄줄 정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썩어 빠진 공무원들한테 나간다는 것이 참 한심하고 아깝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서초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저를 고발했답니다. 또 뭐야? 봤더니 제가 인도에 천막을 세운 것이 불법 도로 점용, 무단 점용, 도로법 위반, 방해 다 들어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왜 어이가 없냐면 현대기아차에서 여기 인도에 저 큰 대형 화분들로 350m를 꽉 채워놨습니다. 저것은 보도입양제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것하고 보도입양제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증거 자료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저것이 보도입양제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저 350m를 집회하는 사람들이 집회의 자유를 막기 위해서 현대 기아에서 가득 채워놨습니다. 저런 놈들이 집회 천막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아니 이 고발 되나? 과연 고발이 타당할까? 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고발이 된답니다. 고발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아, 고발이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다면 제가 10년 동안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고발을 할 수 있구나. 현대차, 기아차, 서초구청 전 구청장 지금 국회로 가 있습니다. 2014년 현대에다가 마음대로 화분 다 갖다 놓고 마음대로 볼라도 받고 싶은 대로 다 받고 제가 수없이 서초구청에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지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조원희 구청장 있을 때입니다. 국회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좋은 말은 번지르하게 합니다. 저는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집회하는 사람들 현대가 부르면 와서 방해하고 집회조차도 못하게 집회장 다 드러내고 하던 그 사람이 현대 앞에만 한 거 아닙니다. 삼성 앞에 이 서초구 대기업들 앞에 집회 못하게 정말 집회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괴롭혀왔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하는 것이면은 무엇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입니다. 이 길 다 막았습니다. 저기가 저 좁은 길이 자전거와 보행 복합도로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저기다가 저 대형 화분들을 다 막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 거 생각도 안 합니다. 저를 집회 천막 도로법 위반으로 저를 고발했답니다. 저한테 힌트를 줬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조은희 전 구청장 고발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저거가 저를 가르쳐줬습니다. 서초경찰서에서 얼마나 여기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저를 집어넣으려고 하겠죠.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동지들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대한민국 이름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앞뒤 다 썩어 빠진 이 나라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저는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함도 없고 여기를 벗어나서 내가 뭘 할 거다라는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단지 제가 집회하며 이 잘못된 회사와 이 나쁜 회사와 싸워가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까지 조금씩 바꿔나가며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자유, 마이크만 들면 떠들어대는 그런 거짓 자유 말고 제불만의 자유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자유를 느끼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그런 나라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저는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동지들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항상 거의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지 않더라도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시간 되면 투쟁을 시작합니다. 동지들 함께 해주시고 하나씩 바꿔가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 또 이 잘못된 기업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모여주신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박미애 동지가 지난 3월에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정신이 어떻게 되는 것도 같다.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겠다. 오늘 다시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동지를 살릴 수 있는 거 우리의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힘차게 외쳐봅시다. 동지요! 내가 있다! 끝까지 투쟁했어! 반드시 승리하자! 예, 마지막으로 동지가 힘차게 부르면서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에도 뒤쳐오는 거센 어감에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었다. 맞추고 왔다. 사르게는 밤 무감한 밤 자기 천새도 소리 맞으며 우린 맞섰다.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을 꼭지야. 사랑 영원한 사랑 너는 나의 우지. 세상 살아간 동안에도 우리가 먼저 죽는다 해도 그 뜻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리라. 공이 되는 날, 해방 되는 날, 이 막장내일 위해 싸우며 우린 맞섰다. 영원한 투쟁 변치 않을 꼭지야. 영원한 투쟁 나는 나겠지. 동지들과 함께 선다면 다시 힘차게 전쟁할 수 있으니 이젠 젊은